당신을 격 있게 만드는 기술 경청 3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공감적 경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일방적 경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방적 경청은 히어링이라고 했는데 일방적 경청의 특징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화자는 한 명인데 듣는 사람이 그런 말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단계를 갔냐면 상대 중심적 경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 중심적 경청만 넘어가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중심인 인간이 상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너의 배우자니까,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가 너의 교사니까, 내가 너의 여러분이 저의 성도님이니까 어떻게든지 오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담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게 상대 중심적 경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1단계 그 히어링의 수준, 일방적 경청 단계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인. 그런데 2단계만 넘어가도 상대 중심적 경청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여러분 경청만 잘해도 그 사람 진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상대 중심적 경청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 알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경청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상대 중심적 경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속상할 때 누군가에게 막 답답하기 때문에 터놓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누구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동반자, 동역자가 필요해요. 누구나에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나에게 동반자는 필요해요. 그 동반자, 좋은 친구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속 이야기를 마음껏 터놓아도 뭐라고 꾸지람 듣지 않는 존재가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교회는 가면을 쓰는 곳이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 이야기 했다가 괜히 나한테 더 힘들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실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는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가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니까 기도의 방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마이크 잡고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선배들 계시잖아요.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예가 역하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여자, 그 남자 떨어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맞죠? 근데 이거는 겉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 여자, 그 남자 떨어져도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만 기도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그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동이 아니고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의 동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나눌 때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비밀을 막 터놓아도 걱정되지 않는 게 친구인 거예요. 막 자기 말해놓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문제 없는 척, 자존심 부리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욕탕과 비슷한 곳이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벗잖아요. 다 벗으면서 뭐 여기에다가 립스틱으로 나는 뭐 박사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다 벗고 들어가서 같이 목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령이 어떻든, 여러분이 지역이 어떻든,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치 목욕탕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진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왜 문제가 많냐? 목욕탕에서 벗고 들어가니까, 가식이 없으니까. 야, 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 조금만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확 얘기해 볼 거야. 이거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엄마 내가 그러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언제든 문 열고 와서 소리 지르렴. 나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를 못 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편한 사이가 된다라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소리 막 이상하게 되고 풍채 막 그러고 40일 금식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하는 말이다라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진실을 갖다 대면 복잡해진다라고 했어요. JTBC에서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하면서 효리 엄마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효리가 나오는 걸 잘 보진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되다가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요. 효리가 왠지 모르게 효리네 민박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좀 진솔해 보이고 긴장해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엄마랑 여행을 가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효리가 거기서 어릴 적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약간 긴장이 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이렇게 효리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답할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효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그런 표현 못해. 가식적으로. 카톡을 할 때 응. 이 한마디면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나는 거짓 그때 못한다고 맹세하는 분, 죽어도 나는 빈말을 못한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줍니다. 나는 죽어도 거짓말 못해. 나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효리가 또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추워.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만 내복 입었어. 너무 몰라도 모르는 엄마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반면 효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상순이랑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싸울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분이랑 결혼한 것도.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효리가 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았어.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알았어. 나는 그동안 아빠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엄마 때문이야.
나는 엄마가 나를 데리고 어디 가줬으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 능력이 없었잖아. 내가 어떻게 아빠 도움 없이 키우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상대 중심적 경청을 넘어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1단계 일방적 경청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효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아빠가 아니고 엄마라고. 엄마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구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출할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나에겐 너무 고통으로 평생 가슴에 남아있고, 그래서 커서 더 잘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엄마를 피하고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만하자. 그러니까 쇼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안에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만해? 여러분, 질문. 왜 효리는 엄마에게 46이나 됐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효리 나이 때 혹은 효리네 엄마 나이 때 분들이 하는 대화 중에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상대가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추워 그러면 엄마 내복 입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하게 들어주셔야지 끝나요. 어설프게 얘기 들어주면 다음번에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충분히 듣고 그래서 여러분 상담실에 가면 왜 돈을 받냐면 듣는 게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교인들 상담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들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배가 아프고 그 아픈 기도 제목이 나한테 와서 이제 내 숙제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만 목회자 찾으시잖아요. 좋을 때는 가족 찾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만약에 효리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이해했다면 엄마가 그만하자가 아니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카톡할 때 응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도를 말해야죠. 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난 잘 안 보여가지고 난 좀 쑥스러워서 난 감정 표현이 좀 서툴러서 자기 의도를 말하면 엄마와 오랜만에 진짜 평생의 숙제라고 단 한 번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행 가고 있는 그 딸에게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가 좀 크면 자기의 짐을 자꾸 장성한 자녀한테 자꾸 넘겨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자기 짐 들고 가는 사람이 부모예요. 자녀는 자녀의 몫이 또 있거든요. 미안해. 나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40 몇 살 때였는데 얼마나 어리니. 많이 서툴렀어. 엄마가 야 그만하자.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 하니? 듣고 싶지 않아. 좋은 말만 하자. 엄마가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효리는 엄마한테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다 컸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엄마를 자주 보러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아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에 아빠에게 그렇게 당하는 엄마 보면 내가 못 구해주니까 어린 내가 너무 속상했거든. 그래서 엄마를 이제 보러 가면 우린 다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 되면서 또 아파. 옛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자꾸 올라오거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그 이야기 알아들어야 되는데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왜 그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엄마도 여전히 지금 아픈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랑 여전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야, 그거 건들지 마라. 근데요, 신기한 건요, 우리가 그냥 덮어두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라지면 좋겠죠. 근데 안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또 효리가 평창동에서 집을 샀다고 막 몇 억에 샀다고 막 신문에 났잖아요. 예? 그런데도 효리는 여전히 자기 발목을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여전히 아프고 효리도 아픈데 너무 감사한 건 예, 그래도 건강한 이상순 씨를 만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경청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마음의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위에 있는 말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과 상대 중심적인 경청을 우리가 잘 해야만 3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중심적인 경청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훈련은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이 질문은 여러분 제가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을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를 들면 이분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너 한번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강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거나 준비를 덜 했으면 그냥 공을 맞아버려요. 네.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던지는 공이 있죠. 마치 초등학생 아이면 초등학생 아이가 딱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질문 받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저 사람이 들으면 잘 말할 수 있는 질문이 뭐지? 답이 뭐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 내가 말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사람 보시면서 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신나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개만 우리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 알고 싶어. 너가 궁금해. 너의 삶을 인정해. 너를 존중해라는 행위예요. 자, 지금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태도 배웠죠. 뭐예요?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좋은 추임새.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TV 봤는데 뽕짝에서 추임새만 해도 1년에 1억을 번대요. 어떤 사람이 이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박사 같은 거 뭐 있어요. 예? 좋은 추임새 해서 3가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저기, 양맹 원사님 질문하셨어요? 아, 어떤 질문하셨어요? 어, 양맹 원사님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좋았습니다가 어떻게 풀어서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질문에 포인트를 하셨는데 우선은 상대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궁금한 거를 또 거기에다가 하니까 더 잘 들을 수 있고 진심이 들어가 있는 좋은 질문이었죠. 아까 참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 많아서 자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이제 낯선 사람과 처음 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 거기에 쓰시겠습니다. 생일상 질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사실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다 누구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넉살이 좋은 줄 아시는데 MBTI로 말하면 극 I예요, 제가. 엄청 개발을 한 거죠. 예, 생일상이 뭐냐면 생활, 그 다음에 일이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그러니까 생활은 뭐냐면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시간이 좀 있을 때 뭐 하시는지 이런 게 생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이 뭐고, 여가 생활, 직장에 대한 거, 상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의견, 오늘 말씀이 어떠셨는지, 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상황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예배 드리신 다음에 어떠셨는지, 우동은 괜찮으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일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상 하면은 딱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시면 이제 낯선 사람과 그렇게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단계는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공감적 경청. 근데요, 공감의 어원은 어떤 말이 합쳐져 있냐면 이 N이라고 해서 아내, 내 아내의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공감적 경청인 거예요. 그러면 2단계랑 무슨 차이냐면 상대 중심적 경청은요. 어찌 보면 앵무새 효과를 낳아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네 사랑하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러면서 고객님 그것은 저희 정책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 말은 이쁜데 듣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가 왔는데 그렇게 상대 중심적 경청처럼 말투는 되게 예쁜데 말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감적 경청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제가 원래 우리 정책상은 이게 안 되지만 제가 저희 매니저님에게 한번 연락해봐서 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노력은 좀 했구나. 굉장히 좋은 직원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S 센터 같은 데 전화해 보면 다 서로 얘기만 하다가 승질나서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느껴보도록 하는 거. 마리고든이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하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지 공감적 경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정의하면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과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한 바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다시 그 말한 사람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말이 옳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 가서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저기 가서 네 말이 또 옳다 그러면 나중에 나만 사라지는 거죠.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이 옳고 제 말이 옳고 이게 아니라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곤란했겠다. 속상했겠다. 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인데 그 공감적 경청이 되는 사람은 나한테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없는데 거기 옆에다 쓰겠습니다. 판단이 없다, 평가가 없다, 해석이 없다, 조언이 없다. 판단, 평가, 해석, 조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들으면서 판단하잖아요. 야야 그거 너무했다.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판단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판단, 평가, 해석, 조언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이 제목이 좀 잘못됐지만 화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수님이랑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 여자, 여러분 그 프린트물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여인을 한번 보세요. 우선 화가는 이 여자를 검은 베일을 쓰고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훔치고 있고 그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끌려오기까지 겪었던 고통은 뭐냐면 굉장히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지금 검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어깨가 파여 있고 가슴이 살짝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암담한 심정을 가진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붉은색 뺨이 이게 그려져 있는데 수치심을 알고 죄를 뉘우치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했다고 끌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끌고 온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문답법이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옳구나. 이제야 비로소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상대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각각요 나한테 있는 것만 저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낙인을 붙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붙였지만 사실 나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동일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평가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 게 다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과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그런 평가를 받는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거를 왜 못 보냐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감을 못하냐? 너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감 못하는 줄 알아요? 나는 그거 안 겪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여러분, 지금 가늠한 여인을 돌려치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이 더러운 것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너를 돌로 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다 이런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했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늠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죄 짓잖아요. 거기 사이에 보면, 여기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금빛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주황색 추기경 옷을 입은 율법학자가 이 여인을 고발하면서 눈을 한번 봐봐요. 부릅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부터 내려야 돼요. 여러분. 네, 진짜로.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시면, 또는 교회 연약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냐며 찾아왔죠. 네. 이 그림에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우리냐 그러면서 그녀를 우리 속에 끌어들이지 않고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이 그림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 옆에 백발의 노인이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가상의 인물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고 이 여인의 옆에서 마치 이 여인을 대변해서 마치 편들어주는 것 같은 좀 적극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요, 이 태도가 이 사람 앞으로 가면요, 내가 네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이 표시예요. 듣기 싫으면, 부부싸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요. 옆에 절대 안 앉거든요. 멀리 떨어져 앉아있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왜 노인을 그렸을까? 어찌 보면 이 젊은 예수로는 공감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노인을 그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인이 주는 그 푸근함이 있잖아요. 그 해안이 있잖아요. 허상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의 눈빛 봐봐요. 입모양과 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구나. 아까 제가 60을 이순이라고 했어요.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거슬리지 않는 게 이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발 노인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닐까. 차별이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요,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말의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사랑하지 않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부끄러웠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치과에 가면 간호사가요, 이 공감적 경청을 엄청 잘해줍니다. 저는 치료받다가 웃은 적이 있는데, 하세요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마취 주사 들어갑니다. 따끔, 3초요.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 주사 누가 맞고 있어요? 내가 맞고 있는데 얘가 더 막 이래요. 그러면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걸 산부인과 가서도 느끼거든요. 힘은 내가 주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힘 들어갑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치과나 좋은 미용실에는요, 물온도 괜찮으세요? 압이 괜찮으세요? 예. 샴푸는 뭐고요? 막 이런 설명을 해줘요. 근데 후진데 가면요, 머리 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머리 감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가서 감으려면 감고요, 내가 감겨주면 5,000원이에요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감적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위치에 맞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경만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우리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는 것은 나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존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감적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선 마음속으로 잘 듣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우선 잘 듣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듣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잘 주무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1단계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듣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 인정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면서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척하면서 듣는 거랑 진짜 듣는 건요, 상대방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요,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척하는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정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들을 때 말의 내용이 틀렸잖아요 하면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반영하기예요. 반영하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옆에다 쓰세요. 거울이라 쓰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상대방이 나를 보듯이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뇌신경학에서는 거울 신경망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해요. 거울 신경망.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울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공감의 신경망을 이렇게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러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나 언어 등을 그 사람이 사용하면 상대가 편안하게 같은 종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전염된다. 쓰세요. 감정은 전염돼요. 한 명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해요. 한 명이 슬프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구나. 조금 더 말해줄래? 네 생각은 어때? 고객 상담할 때도 상대방의 그 니즈, 욕구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반영해 준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단어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30의 법칙이 있다고 하거든요. 듣는데 70을 투입하고 말하는데 30을 쓰라고요. 여러분 옆에다 쓰세요. 70대 30. 뭐예요? 듣는데 70 쓰고 말하는데 30 쓰라고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 쓰고 계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요약하기예요. 요약하기. 왜 요약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들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라고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말은 지금 이게 힘들어서 이렇다는 거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맞지? 이게 요약하기예요. 자, 어떤 애가 엄마 싫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자기중심적 경청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뭐 이쁜 짓을 하냐?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거죠. 근데 효과적인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싫어. 이 말은 뭐예요?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속상하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때문에 화났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 가서 야 우리 집안에는 뭐 다 싫대냐? 니네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외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회사에서 열받아서 직장 동료 욕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경청 수준에 있는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았다 기회. 내가 사실 당신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당신 그렇게 당신이랑 싸운 사람 입장이 이해가 돼.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 내가 말했잖아. 어디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이게 1단계 경청인 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사가 아닌 너랑 싸워보자.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 놈 잡히나 했는데 바로 요 놈이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싸우는 거죠. 2단계 경청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열받아서 직장 동료 욕을 하면
당신 진짜 열받겠다. 아니 어떻게 당신한테 그래? 진짜 짜증났겠다. 이번에 여보 본때를 보여줘. 당신 당하고만 있지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내면의 동기는 잃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말 모양새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응? 가만두지 마. 당신 무시하는 거잖아. 내일 당장 가서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하든지 해. 다음날 했어? 그러니까 이 상대중심적 경청은 뭐냐면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3단계 경청은 뭐예요? 당신 진짜 열받겠다. 어떡해. 당신 좀 쪽팔리지 않았어? 그런 일 당했는데? 아니 우리 집도 참 요즘 애들 때문에 힘든데 당신 진짜 직장에서도 너무 힘드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냐?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미안합니다 여보. 제가 참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심에 걸려서 제가 강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게 3단계.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같이 괴로우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의 언어를 다른 걸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일 미사, 미고 사축을 하자라고 썼어요. 미고 사축이 뭐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 많이 쓰면 좋겠어요. 그게 공감의 언어인 거예요. 네가 그런 일 당해서 내가 너무나 속상하다. 이게 미안하단 말이죠. 당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회사 가니까 너무 고마워. 잘 갔다 와.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막 그쵸? 근데 진짜 당신도 그런 말 하냐? 요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엄마도 아빠도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까지 회사에서 힘드니 내가 삶에 낙이 없어. 죽겠다 죽겠어. 성질나 나는 진짜. 또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까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고요. 아시겠죠? 감정을 전염시키지 맙시다.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아는 말이죠. 예?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뭐를 못 바꿔서 그렇죠? 언어를 못 바꿔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힐까요? 그거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우리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맞지만 맨날 만나면 그거 어려워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도 안 되겠다. 너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안 쓰죠. 그쵸? 언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적어 놓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안엔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글 같은 거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장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말에다 써놓는 사람보다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네요. 하면 어때요? 안 됐다. 가장 공감을 잘 해주셔. 안 됐다 하면서 많이 도와주는 실험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쵸?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데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화장지 좀 제발 저기다 버려라. 음식물은 여기다 버리지 말아라. 막 덕지덕지 붙여놓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다 용변한 다음에 딱 보고 이제 정리하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누가 잔소리 해가지고 잔소리 들었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쓰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컵이 절반만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이나 인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의심하세요. 아,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해봅시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다. 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어.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시작이야. 또 일이 늘었어. 아, 왜 나한테 일만 주는 거야? 맨날 나만 주냐? 진짜 월급도 안 늘어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야, 그거 시작한다고 너무 좋겠다. 야, 정말 나는 너가 부러워. 새로운 취미를 어떻게 발견했냐? 정말 다행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또 한다고? 또 새로운 거 한다고? 야, 너 다 못하고 금방 질릴 것 같은데? 너 오래 못하잖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우와, 승진했네. 그동안 노력한 게 인정받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앞으로가 진짜 중요하다. 잘해야 돼. 응? 늦지 말고 항상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감적 경청한다라는 건 사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이제 한 18년 같이 살았는데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우리 은율이가 낳기 전까지 한 4년간은 조금 우리 어머니가 고추장을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고추장. 집에 고추장이 떨어지면은 막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막 잘 두 분이 사시는데 근데도 막 고추장을 너무나 막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크셨는지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고추장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챙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가 먼저가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는 그 내면에 무언가가 있구나 잘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 좀 얄밉고 속상할 수 있지만 나랑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조이스 허기트의 기도문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같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친구, 동역자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의 말을 들어달라라는 내용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음성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쁜 가운데서도 권태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소란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